자, 갑니다. 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네. 자, 교재에서는 아까 그 263페이지까지 봤고요. 264페이지 가십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보증을 바꾸는 게 나옵니다. 바꾸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한 가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볼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제에 가입했던 분이 계시는데 보통 1년짜리 듭니다. 근데 중간에 보험으로 바꾸고 싶어. 이 협회가 운영하는 게 공제인데 협회 꼴도 보기 싫어요. 바꾸는 거야. 마음이죠. 단 바꿀 때 공제에 가입했던 걸 먼저 이렇게 해지를 하고, 만약에 보험에 들면 해지하고 보험에 가입할 요 사이에 보증 설정이 안 된 요 기간이 나올 수 있죠. 요러면 안 됩니다. 요때 사고 당한 사람은 보증 설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을 때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공백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보험에 든 상태에서 이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먼저 해지하면 안 되고, 보험, 이게 공제에 들었는데 바꾸고 싶어. 그러면 보험으로 바꾸고 싶으면 보험에 또 들어야 돼. 그러면 일시적 2주택처럼 일시적으로 공제도 들고 보험도 든 상태가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공제를 그 다음에 해지하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먼저 이걸 끊어버리고 가입하면 공백기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요.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보증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켜야 될 게.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걸 설정해야 된다.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뭐 틀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잘. 가로 2번에 가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의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나서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보험이든 공제든 기간은 보통 1년짜리 들어요. 1년에 한 2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1년치가. 예. 그래서 1년짜리를 보통 드는데, 만약에 1년 들었는데 1년 다 됐어 이제.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갱신해야 돼. 갱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설정.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끝났는데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1년짜리밖에 안 넣은 거니까 갱신.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갱신을 해야죠. 끝나고 나서 요때쯤 갱신을 하게 되면 요 공백기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지가 공백기가 또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재설정 하셔야 되겠다. 요 시험 잘 나옵니다. 기간 만료일까지. 예.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가로 2번에 보시면요. 둘째 줄.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둘째 줄이 중요한 거예요. 기간 만료일까지. 자, 그런데 지금 얘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나옵니다. 저기 가십니다. 저기 267페이지 가십니다. 267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이 있죠. 큰 별표 하셔야 됩니다. 267페이지 가로 2번. 자, 요건 뭐냐면 칠판에서 보시고요. 밑줄 그어 볼 텐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여기는 사고 없이 1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고요. 돈이 나가. 보험회사에서, 협회에서 돈이 나가서 지급됐어. 피해자한테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은 지금 사고를 낸 건데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재설정을 하셔야 돼. 예? 근데 벌써 지금 손해배상금이 보험회사에서 아니면 협회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재설정을 갖다가
다시 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 재설정은 사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된 때부터 며칠 안에 하게 돼 있냐면 15일 안에 다시 재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사고 없이 기간이 끝난 거고 밑에 것은 기간 중에 사고 터져서 손해배상금이 나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간 요 15일을 그렇게 잘 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밑줄을 그어봅니다. 가로 2번에 별표하셨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안에죠? 15일 이내에 보험에 다시 들거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금에서 물어줬다고 한다면 공탁금 물어주고 나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채워넣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15일을 잘 물어봅니다.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위에하고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위에는 뭐죠?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건 자연스럽게 다시 하는 거죠. 사고 난 게 아니고 밑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15일 내에 다시 설정해야 되겠다. 보험에 다시 들든지 공제에 다시 가입하든지 아니면 공탁으로 할 때는 공탁금 중에서 모자란 걸 채워 넣든지 이렇게 해서 재설정하시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15일을 물어봅니다. 위아래 잘 구별하시고.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까지 뭘 했냐면 지금까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부동산 사장님은 언제 물어주느냐. 두 가지가 있었죠. 중개행위 하다가 손님한테 재산상 피해 줬을 때. 그죠? 또 하나가 사무실을 빌려줬다가 그거 사고 났을 때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 친 거. 자, 그때 대비해서 두 번째 우리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은 보험에 들어놔야 되겠다. 1억 이상, 2억 이상 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보증 설정합니까? 업무 시작 전. 그렇죠? 그래서 뭐 갱신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 터져서 재설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 배운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느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 교재에는 보통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밑줄을 갖다가 한 군데 그을 건데 그냥 쭉 들으시고 여기를 아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아시면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활동을 하는데 하다가 사고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사장님 보고 보증 설정하라고 그래요. 아까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보증보험에 드는 방법도 있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돈 많아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증 설정을 딱 해놨을 때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도 이제 손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내서. 그러면 손님은 물어달라고 할 수 있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물어줄 경우가 아까 두 가지 있었죠. 그 경우에는 책임지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 배상 청구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판결이 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소송하게 되면 끝끝내 안 가고 판결 나기 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재판장 앞에서. 그러면 끝까지 안 가고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재판 가기 전에 또 합의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배상 청구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든 아니면 합의문이 나오든 간에. 그럼 그것 갖고 이제 보증기관에 가서 이 사람이 사고 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증 설정을 1억 해놨으니까 이 사람이 판결문 같은 거 들고 가서 돈 내놓으시오 한다고요. 여기 판결문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났다면 이 판결문을 들고 가요. 사본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일단 물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여기가 손해배상을 좀 쉽게 받게 하는 제도예요. 여기가 없으면요. 판결 없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경매를 쳐서 1년 정도 있다가 돈 나오면 거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받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여기를 만들어 놓으면 판결 나면 그거 가져가면 보증기관에서 이제 주니까 바로 쉽게 손해배상을 받는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서 1억 5천짜리 판결문 사본을 들고 갔을 적에 보증기관은 1억을 갖다가 책임져 주기로 했다면 1억짜리가 가입돼 있다면 얼마를 지급하겠어요? 1억만 주는 거예요. 1억만 지급하지 1억 5천짜리 들고 왔다고 해서 1억 5천을 다 주진 않아. 그게 핵심. 그러니까 보증기관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1억 주고 끝나죠. 손해배상 물어줄 거 다 물어준다는 보장이 없어. 만약에 여기서 판결 나기를 2천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 났다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짜리 들고 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1억까지 물어준다고 했으니까 2천만 원 다 주겠네 이때는. 그죠? 근데 1억 5천 들고 오면 1억만 주는 거지. 그래서 이 보증기관은 별표가 돼 있잖아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약속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만약에 1억 5천짜리 들고 왔다면 1억만 주고 나면 손해배상을 이 사람은 5천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 5천 못 받은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나머지 5천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안 주면 이 사람의 재산이 있을 때는 그걸 경매를 쳐서 배당금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어쨌든 간에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난 것 전부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엄중하게 있는 거고 보증기관은 대신 물어주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금액까지만 지급 책임이 있고 그거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보증기관은 1억을 지급하고 지금 자기가 받은 보험료는 2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얼마를 나갔어요? 이거 적자에 적자. 이것만 놓고 보면 적자잖아요. 1억이 나갔어요. 1억. 받은 돈은 2억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요것만 놓으면 적자지만 사고 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제 플러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회사가 1억 주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20만 원 받은 돈 자기가 챙기니까 장사가 되는 거야. 남는다고. 그래서 한다고. 안 나오면 안 해. 여기.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저런 데는 걱정해 줄 필요가 없어. 안 나오면 자기들이 안 해. 근데 하잖아. 광고 내면서 꼭 가입하라고 막 그러잖아. 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급됐을 때 1억이나 지급했으니까 구상이라는 건 나왔죠.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대신 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여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신통치 않은 것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구상권 행사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 다 받아낸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것도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한 정도에 맞춰서 지급은 1억 했지만 요 구상권 행사하는 금액은 뭐 6천 인정할 수도 있고 3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100%는 없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재설정.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에요? 재설정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때부터 며칠 내 재설정 하셔야 되겠다. 요게 15일 내 재설정 한다. 요거 아까 밑줄 긋고 한 거죠?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요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6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네모 7번에 가로 1번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이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동그라미 1번 다섯 줄 나온 거 있죠? 읽어봅니다. 의뢰인이 밑줄 긋고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당해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 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우리 보증기관에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급 청구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합의서라든지 판결문 사본 같은 거 들고 가야 되겠다.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뭐 절차상 조문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본 거고요. 중요한 건 아까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이죠. 요거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며칠 내 재설정하신다. 벌써 밀주 그어놨죠? 15일 거기를 그렇게 잘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딱 가시고 요 제도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제도죠. 이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실제 그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양도 많지 않아요. 조금 복잡하니까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떤 거냐.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밑줄 그을 거니까요. 다 밑줄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책을 보면 책 중에서 밑줄 그을 곳이 몇 군데 안 되고요. 쓴 말 또 쓰고 뜬 말 또 쓰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책이 두꺼워지고 주택이 두꺼워져야 한 3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는 갑자기 또 책이 두꺼워졌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합니다. 정상적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까지 넣으면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그 서류 갖고 등기를 칩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 거래예요. 자, 그런데 을 매수인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하자가 법률상 하자예요. 여기에 무슨 가압류 등기가 걸려 있고 압류가 막 5건이나 있고 뭐 그래 세금 때문에 뭐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 거래하면서도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계약서에다 도장을 쿡 찍기가 좀 망설여져. 요것 때문에. 그랬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좀 이렇게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 그러시다면 계약금 요걸 직접 여기 주지 말고 여기 중립적 기관 예치 명의자라고 합니다. 통장 명의인 그 예치 명의자한테 여기다 돈 넣어놓읍시다. 중립적 기관에 넣어놨다가 여기서 관리하게 하고 있다가 자 서류가 완벽하게 이제 중도금 잔금에서 서류가 완벽하게 넘어와서 등기 넘어오는 게 확실하면 그때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서 빼가고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면 이게 이제 말소가 되고 이 사람은 말소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완벽하게 이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 나는 시점이 되면 여기 그때서 가져가게 하고 혹시라도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돈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 돈을 뭐요? 찾아가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돼도 여기서 쉽게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지 않고 뭐예요? 중립적 기관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놨다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죠? 완벽하게 넘어오면 그때 빼가고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이건 찾아가라. 그러면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날릴 가능성은 없죠. 이제 안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으면 중립적 기관에 돈 넣고 있다가 제대로 되면 이제 저 사람 가져가게 하고 안 되면 자기가 찾아가고 이 제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예치제도. 예치제도.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볼게요. 270페이지 가시면 저기 예치제도라고 써져 있죠? 270이? 270페이지.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그 하나, 둘, 셋, 넷, 5줄 있잖아요. 5줄을 갖다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거래 안전 얘기가 나오죠. 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를 밑줄 그으시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란 약속이고요. 이행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부동산 거래에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은 등기 서류 넘어와서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등기 서류 넘겨받고 그래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돈을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면 계약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도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잔금의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돈을 직접 주지 말고 묻어놓읍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지금 계약금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도금을 딱 주려고 했었더니 요게 생겨 있는 거예요. 중도금 줄 적에. 그래서 중도금 주고 싶은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나중에 이런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면 그때 돈을 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중도금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맡길 수도 있고 잔금을 여기다 맡길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맡길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맡길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 묻어놓는 거지. 예? 그래서 묻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세 가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이냐? 관리해주는 사람 이름이 뭐게요? 지금 칠판에 있는데. 예치명. 여기가 주인공. 통장, 개설자, 명의자. 이 사람이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형광펜입니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형광펜입니다. 여기가 예치명의자고 주인공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위에서 셋째 줄 보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위에다가 딱 형광펜 칠하라고 그랬는데 밑에 칠하지 마시고 다 뜻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복되잖아요. 위에 있는 건데 밑에도 칠해놓으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한 군데만 칠해야지. 그래서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핵심.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 명의로 자 위에 거 지금 셋째 줄 끝에 갑니다. 금융기관 밑줄 그을 것도 없습니다. 법 42조 2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 공제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공제사업 하는 데가 협회지 협회. 예. 공제사업자가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험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말도 어려워요. 그죠? 자본시험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그랬죠. 신탁업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냐? 금고예요. 금고.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는 통장 명인이고 지금 얘기했던 거 있죠? 거기는 금고예요. 금고. 다시 금고가 어디가 있냐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지금. 금고는 보니까 자 셋째 줄 끝에 아까 위에 금융기관 거기 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도 금고 그 밑에 줄 신탁업자 등도 금고. 금고에 넣어놓읍시다. 그죠? 근데 예치명의자는 아까 위에 형광펜 칠한 두 군데 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자 이렇게 금고에다가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놓고 다섯째 줄 끝에 예치하게끔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해 볼 수 있다. 끝에 중요합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권고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누가 권고할 수 있어요? 개공이. 그래서 첫 번째 제도는 이거예요. 아이고 저 좀 위험하네요. 자 그러면 직접 주지 마시고 중립적 기관에다 좀 관리하게끔 거기다가 뭐예요? 돈을 묻어놓읍시다. 예치합시다.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요. 아래 박스에 가시면 아래 박스요. 1번부터 6번까지 6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예치 명의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별표를 치셔야 되고 맨날 물어보는 게 예치 명의자예요.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이제 하나씩 보면요. 1번 은행이고요. 2번은 보험회사고요. 보험회사. 요새 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실적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은행. 대출 사람들이 어려워서 대출을 많이 받아요. 예. 대출 많이 받다 보니까 은행이 뭐예요? 이자 수입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 난리 났어요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사고를 좀 바꿀 생각이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조가 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이때 은행이 대출을 갖다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어려우니까 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들이 그럼 나중에 어쨌든 뭐 1% 이자든 어쨌든 개인들 빚이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저런 소리 해도 다 쓸데없고, 돈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있어요, 지금.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고 그러잖아, 예상보다. 그런데 그 절차적으로 무슨 뭐 또 얘기하는데 다 쓸데기 없는 얘기고, 많이 걷었으면요, 많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재정 뭐 그거 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돈이 부족해도 국민들이 빚지는 것보다 정부가 빚지는 게 나아요. 정부는 나중에 조금 경기 좋아지면 저 세금 또 더 걷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죽을 판인데. 그래서 국민한테 빚이 안 생기게끔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외국에서 국민들한테 푼 돈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국가가 빚을 좀 지는 게 나은지, 개인들이 빚을 다 떠나가지고 개인들이 막 아우성인 게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해 죽겠어요, 좀.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푸는 것들 그 한번 액수하고 우리나라 돈 푸는 거 우리가 엄청 적게 풀었어요. 근데 이게 경기가 이게 사라지는 거냐고, 이게. 그거 한번 진짜 정말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서 한번 얘기를 해갖고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 나라를. 나라가 뭐예요? 국민 살리는 거, 국민. 그게 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나중에 이 빚 어떻게 해요? 다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게 지금 이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빚내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 하여간.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언론들도 좀 제대로 좀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재정 건전성 이것이 어때, 우리나라 곧 망할 것처럼 언론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좀 제발 좀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 자, 그 다음에 은행 보니까 갑자기 열이 빡 뻗치는 거예요, 은행. 예? 지금 뭐 30조인가 얼마가 이자 수익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예?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게 다 잘 사는데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신탁업자 있죠, 신탁업자. 이런 데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 나오죠. 최신관서가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있어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거 누구라고 그랬죠? 협회지, 협회. 예.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6번 너무 길죠? 너무 긴 건 보통 이제 안 읽어버려요. 안 읽고, 끝에 가시면 뭐라고, 전문회사. 동그라미 치시면 돼. 끝머리에 전문회사라고 끝났죠? 그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아까 봤던 부동산 사장님이랑 6명 합쳐서 예치명의자가 되고,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총 몇 명이에요? 7명. 7명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까지 치면 7명. 우리 6명 본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것밖에 공부할 게 없어요. 이거 암기하는 것밖에. 이게 핵심. 자,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가? 272페이지 가보십니다. 272페이지 가보실게요. 거기 제목, 제일 위에 제목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다. 이거 여기 뭐예요? 요거. 예치 명의자의 주인공은 누구죠? 개공.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아까 우리 지금 쭉 하나씩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 들러리예요, 들러리. 우리 법은 이렇게 정해놓고 했으나 주인공은 개공이에요. 개공이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개공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지켜야 될 의무가 좀 생겨요. 그 중에 밑에 가시면 2번 보세요. 큰 2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리해서 관리하고 및 무단으로 인출 금지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인 예치명의자는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 해주는 사람이에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자기 돈 아닌데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요 예치명의자는 자기가 관리해주는 그 개공이잖아, 개공. 개공이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텐데 그럴 때는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지만 자기 이 예치하는 이 통장 그거하고 다른 통장하고 분리시켜야 돼. 그러니까 남의 돈을 관리해주는 이 통장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개공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관리, 자기 돈을 섞어서 관리하면 안 돼. 진짜 자기 돈이고 자기 명의로 된 것은 따로 관리하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남의 돈 관리해주는 통장은 함부로 입출금하면 안 되고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큰 2번이에요. 읽어보면 셋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에는 많이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자기 명의라는 건 개공명이요, 금융기관 등에 예치시켜 놨을 경우에 자기 소유의 돈하고 예치금하고는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줄,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누구의 의무예요?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예요. 이거 어기고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 큰 2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뭐 다이아몬드 2번이야 이제 2번이잖아요. 여기 셋째 줄까지 밑줄 그었죠 지금? 옆에다가 위반하면 뭐라고 해요? 업무 정지. 이것도 시험에 두세 번 나왔던 겁니다. 영업정지. 가장 기본적 의무죠. 일단 지금에서는 거기 딱 밑줄 긋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갈 텐데, 자 보세요. 어떤 거냐? 사실 지금 예치 명의자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돈을 갖고 있어. 근데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가면 그때 이 돈을 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 문제가 생겨요. 여기 지금 돈 갖고 있어. 근데 완벽하게 서류를 주면 그때 빼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을 팔고 지금 돈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을 팔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요 사람은 딴 데 가서 집을 또 사거나 딴 데 가서 전세였거나 그래요. 그게 현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집 팔고 계약금을 받아서 그 계약금 갖고 딴 데 가서 계약금 넣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잖아. 지금 여기 묻어놓잖아. 여기에 하자 있는 바람에 여기에. 여기다 묻어놓을 수밖에 없잖아. 못 찾아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계약하거나 또는 전세 얻을 때 못 얻는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묻어놓을 수 있고 뭐 그래야 될 건데 그럼 이 제도가요.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싫을 거예요. 그냥 좀 싸게 팔더라도 계약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계약금 넣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좀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돈을, 그죠? 미리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미리 가져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전수령. 미리 가져가야 딴 데 가서 계약할 때 그 돈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미리 가져가면 그래 놓고 이행을 안 하는 일이 발생해 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어, 이 금고가. 그러면 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돈을 미리 빼가게 하되 빼가 놓고 이행을 이 사람이 매도인이 임대인이 이행 안 할 때를 대비해서 이 사람 보고 야,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돈을 빼가는 게 아니고 야, 너가 사전수령 했는데 나중에 너 약속 안 지킬 때 대비해서 너 보험에 들어놔. 그거 보험 들어놨던 증빙서면 갖다 놓고 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보증서예요. 그럼 보증서는 뭐냐 그러면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끊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거죠? 미리 돈을 빼갔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면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돈만 미리 빼가고 이행 안 하는 일이 발생하면 돈을 찾으러 올 텐데 비어 있잖아. 그럴 때 대신 물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거기서 보증서, 보험증서를 갖다 끊어주면 그것 갖고 돈 빼갈 때 여기 맡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혹시 이행이 안 돼서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은 없지만 돈 대신 뭐가 있어요 이번에?
보증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보증서 갖고 여기 가가지고 돈 내놔. 너 물어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죠.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중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빼가. 좋아, 빼가. 너 딴 데 가서 계약할 모양인데 빼가. 대신 이거 갖다 놓고 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끊으려면 보험료 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요. 그 보험료를 먹고 장사하는 데라고요. 보험료를 먹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돼가지고 왔을 때 여기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지급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맨날 발생하냐 이거지. 그렇진 않을 거다 해서 주판 안을 튕겨보겠죠. 그래서 이득이 되면 한다고요. 여기가. 요걸 뭐라고 그래요? 사전 수령제도. 근데 요게 지금 결정적인 게 뭐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못 갖다 내. 그래서 미리 못 빼가.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첫 번째 예치제도는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현실은 없어. 근데 현실이 없는 걸 우리는 되게 동경을 해.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내. 네, 그래서 어떤 구조인지를 여러분들 좀 복잡한데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273페이지 가겠습니다. 네모 4번에 예치금의 사전수령제도라고 나옵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그 네 줄을 딱 밑줄 긋고 요 페이지에서는 그 네 줄 말고는 다른 데를 절대 밑줄 그으면 안 됩니다. 맨날 똑같은 말 또 쓰고 있으니까.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묻어놨어요.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돈 받을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둘째 줄 앞부분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요. 돈 받을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좀 어렵습니다.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앞으로 잘못돼서 계약이 깨진다면 이런 뜻이에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동그라미요. 셋째 줄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증서가 핵심 형광펜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맡깁니까? 지금 뒤에 셋째 줄 뒤에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맡기고 계약금 등을 어떻게 해요?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돈을 빼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 그 보증서는 그 앞쪽에 동그라미 친 것처럼 누가 끊어주는 보증서입니까? 누가 발행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셋째 줄 끝에 누구에게 갖다 줘야 돼요? 예치 명의자는 요 사람이죠. 여기 있잖아요. 보증서를 여기 갖다 맡기고 돈을 뽑아간다. 그쵸? 그 보증서는 여기 사람이 보험료 주고 요 두 군데에서 끊어온 거다.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그쵸? 그게 이제 사전수령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크게 봤을 때는 예치제도, 묻어놓은 제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 뭐예요? 사전에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증서 맡기고요.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금지행인데,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금지행은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금지행위다 이렇게. 금지행위가 지금 보면 그 밑에 33조에 나와 있는 게 금지행위인데요. 이거 14가지입니다. 14가지. 되게 많죠. 이 조문은 놔두시고요. 놔두시고 금지행위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처벌한다 이런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봅니다. 첫 번째, 여기 지금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모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죠. 등자가 있죠. 218페이지.
그러니까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누구든 하면 안 돼. 등자가 있기 때문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14가지를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가 다이아몬드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만 보여. 거의 제목만 볼 거예요. 자, 중개 대상물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땅, 뭐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중개 대상물이죠. 이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이거 말고도 있지만 주로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걸리냐면 샀다 팔고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걸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왜 이걸 못하게 하냐면 부동산 사장님은 토지, 건물 이런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야. 소개업 하는 게 본분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샀다가 팔고 이득 남기고 자기가 샀다가 팔고 또 이득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소개는 뒷전이야. 괜찮은 물건 나오면 자기가 샀다가 자기가 팔면서 중개활동을 한다기보다는 매매업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중개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나가서 중개를 넘어서 매매업,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이렇게 하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주변에 막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저쪽이 앞으로 이제 유망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돈도 많아. 그럼 그걸 뭐예요? 사. 근데 역시 또 예상했던 대로 뭐예요? 나의 예상은 언제나 적중돼. 그러면서 또 거기 가격이 막 뛰었어. 근데 빌라를 사놨는데 전세 끼고 살았는데 벌써 1억이 올랐어. 팔아. 그래서 사무실 나와. 기분 좋죠? 1억 올랐어. 그래서 이제 또 팔아. 양도세 내고도 이득 남겼어. 이렇게.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어디를 들어가나 이렇게. 사무실 나와도 그것만 뒤지고 중개하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써. 왜요? 야, 그거 뭐 푼돈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어때? 딱 해서 한 5천 원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일종의 투자죠, 투자.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 중개활동하면서 손님들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예.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하실 거죠? 나중에? 안 하셔요? 눈빛들은 지금 하실 눈빛들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 못하게 해요? 그렇지. 뭐가 거기 있어. 뭐가 숨겨진 거야. 응? 우리가 뭐 옛날 그 무슨 동화책 이런 거 보면 야 거기 떠들어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들어보고 싶잖아. 떠들어보면 거기 하여간 기묘한 게 들어있잖아 보통. 예?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14가지 금지 행위는 사실은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 벌려면 하셔야 될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건 꼭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형의 사장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큰 돈을 벌게 되고 중개보수만 이렇게 받는 경우 중개보수가 적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는 푼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중에 보면 생계형 말고 중개보수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 투자형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일단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다이아몬드 표시 2번.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목만 볼 거예요. 저 다이아몬드 2번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이런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사장님으로 사무실 차린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오셔요.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과거의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부동산을 크게 했었는데 나 때문에 부자 된 사람도 많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자기 경력을 막 얘기해줘요. 경험을. 그리고 끝이 뭐예요? 끝은. 그래서 지금 자격증이 없는데 우리 손님 많으니까
우리 손님을 갖다 이 사무실로 끌고 와서 계약이 되면 생각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돼 있지만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를 끌고 오잖아. 응?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활동을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좋은 거죠. 손님을 이렇게 몰고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무자격자인데 등록도 안 돼 있는 양반인데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질서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하지 마십시오 이거지. 아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브로커 같은 거 쓰고 사무장, 그죠? 사무실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사무장 명함 파줘가지고 사건 물어보면 몇 대 몇 해서 나누는 경우 있잖아. 중개 브로커도 있을 수 있다고요? 몇 대 몇 나눌 거 아니에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네에서 하시게 되면 꼭 이런 분들이 오셔요. 차 한잔 마십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 스토리가. 그러면 이런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중개활동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 볼 때까지는 안 된다. 시험 끝나고 오면 오시면 아이고 오시라고 하고 몇 대 몇 이거 시험 볼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자, 네모 3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모 3번 보실게요. 네모 3번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거는. 핵심이 네모 3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3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32조에 따른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한번 봐봐요. 이걸 이 두 줄을 이 제목을 줄여서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초과 보수 이렇게 복비를 많이 받으면 걸린다. 중개 보수는 이따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중개 보수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법 위반이야. 처벌된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잠깐 보면 자 여기요. 중개 보수 실비가 있는데 중개 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중개했다 그러면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이 한도가 있다고. 그런데 100만 원을 넘겨서 받으면 처벌받아요. 이거 누가 처벌받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200을 받았어. 그러면 처벌된다고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서 얘기한 법정 한도라는 것은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맨날 중개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 중개 아닌 것도 해.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것 중에 중개 아닌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거? 그렇지 이거 했었죠?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양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걸로서 알선하는 중개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에서 한 채당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게 분양 대행료예요. 이 분양 대행료는 중개 보수 복비 맞아요? 아니죠.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라고요. 응? 그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는 눈빛들이 많아.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도가 없어요. 얘가 이게 아니어서 이게 없다고. 그럼 분양 대행료를 한 채당 1,000만 원씩 챙겨서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챙겨도. 중개해준 그 대가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받으면 그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돼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영업권 알선행위라고. 영업권은 뭐냐면 그게 그 가게 있잖아요. 가게 상가 점포에 거기 뭐 단골이 많다, 오랫동안 장사했다, 주방 설비가 기본적으로 일단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 그러한 영업적 가치를 갖다가 사고 팔 수 있죠. 그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죠. 권리금하고 연결된 거죠. 영업권을 넘겨받아서 준 돈이 뭐예요? 권리금이죠. 보통 그래서 권리금을 1억 받아주게 했다 그러면 보통 5%에서 10% 정도를 갖다가
용역 수수료로 챙겨요. 그 용역 수수료는 영업권 알선에 대한 대가인데 영업권이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이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선했다고 해도 그 받은 돈은 중개 보수가 아니에요.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법정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 조정해주고 1,000만 원 챙겼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법에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쟁이 중에서 초과 보수라는 것은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예? 이게 첫 번째.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초과해서 받아야 금쟁이죠. 근데 이 초과한다고 하는 걸 따질 때 말이에요. 두 번째 따질 때 중개 보수 명목으로 받은 돈 플러스 다른 명목으로 챙긴 돈 무조건 합산이에요. 합산. 자, 다시 이거 중개했을 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중개 보수를 100만 원을 받고 이거 중개해주고 부동산 상임이요. 그 다음에 사례비로 고맙다고 300만 원을 따로 받았어. 그럼 이거 초과 보수예요? 금지행위예요? 초과 보수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초과 보수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중개 보수 명목으로 챙긴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챙긴 돈을 뭐예요? 합친다. 만약에 중개 보수 명목으로 받은 것만 가지고 초과했다 안 했다를 따진다고 한다면 초과해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단 100만 원이다 한도가 그러면 100만 원 딱 챙기고 나머지 명목으로 받아버리지 뭐. 그러면 법정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합친다. 광고비로 챙긴 돈이 있다. 수고비로 별도로 받은 돈이 있다. 사례비 받은 게 있다. 합친다. 그래서 초과 여부를 가린다. 그럼 여기 두 번째가 케이스예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받고 사례비나 이걸로 300을 땡긴 거예요. 한도가 100만 원인데 그러면 초과 보수입니까? 초과 보수다 하는 것이 정상이지. 합친다고.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림을 한 점 받았다. 그죠? 그러면 초과 보수입니까? 어때요? 초과 보수다. 그림 얼마짜리인데요? 몰라요. 15,000원짜리도 괜찮아요. 15,000원짜리만 돼도 100만 원 넘었잖아요. 그림 얘기하니까 저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근데 우리 이제 특히 둘째 놈 같은 경우는 만화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쑥쑥쑥 그리더라고. 근데 그게 엄마를 닮은 거예요. 아주 잘 그린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 딱 보면 이거 완전 신기하겠고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만화 미술 같은 거 쫙 이렇게 그려.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게 유전자의 힘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 안 사람이 이제 그림 같은 걸 집에다 많이 걸어놓거든요. 근데 저희 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혹시 집에 뭐 바뀐 거 모르겠어? 이거. 그래서 한번 이제 점검원에 들어갔죠. 저 김치냉장고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 몇 달 전부터 똑같아. 찍기 실패. 근데 이제 현관 입구에 딱 들어올 때 호랑이 그림을 갖다 이렇게 사서 걸어놨나 봐요. 그래서 맨날 현관 입구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딱 보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안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뭘 보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보면서도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얼마만 되더라도 넘었죠. 그래서 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한도를 딱 지켜받고 나머지 챙긴 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중개보조원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도 얼굴도 생각나요. 보조원이지만 자격증이 없지만 많이 했어요. 중개활동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시는데 자기 집에 가면 그 금송아지, 금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중개보수가 아니고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금부치로 받은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시더라고. 그게 다 어디에 가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다 한도 추가했을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분 지금 수강생 분이신데 여기가 어딘가? 수강생 분이
중개보수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중개보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수업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 그런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다가 수업을 딱 들으시면 곧 나오죠.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그거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깨달으셔서 자기 중개보수 준 거 다 계산합니다. 계산해 봐가지고 딱 보니까 한도를 넘어서 줬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돌려받아요? 막 이런다. 어떻게 돌려받긴요? 달라고 해야만 줄 가능성이 높죠. 돌려받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주라고 해야 돼요? 응? 계산해서 이거 지금 한도가 이건데 더 많이 지금 드린 것 같다고. 그죠? 그러면서 꼭 뭐요? 구청에 잃는다는 소리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 잃는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그냥 바로 입금 이렇게 되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돌려받아야 되는지는 그건 이제 판단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저 다른 뭐 계약을 하거나 그랬을 때 부동산 사무실에 주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법정 한도를 막 초과했다 안 했다 그것 갖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많이 주더라도 그만큼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많이 줄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 갖고 한도 초과했다 안 했다 거기에 이제 얽매이게 되면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관계가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 계산하거든 또 이렇게 해서 초과했다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초과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하게 큰 부자가 되려면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돌이 날라올라나? 자, 금쟁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합니다.